전설야담 특집 반전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전설야담 중에서 반전이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 7편을 모았습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재생됩니다. 전설야담 한밤의 과부와 사내. 늦은 봄 어느 날 경상도 상주 고을 입구에서 아쉬운 표정으로 작별하는 두 선비가 있었습니다. 동구에 서 있는 선비는 김연성, 떠나는 선비는 경주에 사는 최경준이었습니다. 이제 과거를 포기하겠노라 체념한 최경준에게 김연성이 말했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10번 적공이란 말도 있으니 6번은 더 봐야지요. 그 말에 최경준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이미 나이도 있는데 과거 공부에 10여 년 보내면 젊은 시절 다 지나가고 등과해도 무슨 신통한 일이 있겠는가. 이제 그만두고 시골에 묻혀 땅이나 파먹어야겠네. 낙담한 최경준에게 김연성이 재차 말했습니다. 형님,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우리 더욱 분발해서 한 번 더 치러봅시다. 이런 대화를 나누는 두 사람은 과거로 인해 맺어진 인연이었습니다. 10년 전 등용문을 꿈꾸며 서울로 가던 중 길에서 우연히 만나 같이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의기투합하여 의형제를 맺은 사이였습니다. 비록 과거가 있을 때마다 2, 3년에 한 번씩 만나는 처지이지만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지난 3차례 최경준은 낙방하여 함께 내려오는 길에 김연성네 집에서 며칠 묵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두 사람 관계는 돈독했으며 그런 김연성의 말에 최경준이 결심을 조금 미루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게 과거가 큰 의미는 없네만 자네를 만날 겸 다음에 한 번만 더 보겠네. 그럼 어서 들어가시게. 잘 생각하셨습니다. 형님, 살펴가십시오. 두 선비는 떨어지지 않는 손을 겨우 떼어 김연성은 동네로 들어가고 최경준은 경주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러 다시 과거를 보고자 최경준은 경주를 출발해 상주에 들러 김연성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최경준은 의동생 김연성을 오랜만에 만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어 대문 앞에서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리 오너라. 그러면 김연성이 그 목소리를 듣고 달려나와 반가이 맞아주곤 했는데 5인일인지 아무 반응 없이 조용했습니다. 최경준이 한 번 더 이리 오너라를 외친 후에야 사내종이 나오더니 얼굴을 알아보고 잠시만 기다려달라면서 황급히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곧이어 소복 입은 여인이 나왔는데 김연성의 부인이었습니다. 여인은 살짝 미소로 인사하고는 최경준을 사랑으로 안내했습니다. 최경준은 의문 속에 여인의 뒤를 따라가면서 물었습니다. 김공은 어디 갔습니까? 여인은 그에 대해 대답하지 않고 최경준을 방에 들어가게 한 후 이내 자리를 비웠습니다. 최경준은 궁금함에 답답했으나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부인은 저녁상을 손수 들고 와서 술까지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지난해 갑자기 병에 걸려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여인의 표정은 무덤덤해 보였습니다. 최경준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었는데 부인이 미소를 지으며 이어 말했습니다. 친형제처럼 지낸 분이 오셔서 마음이 기쁘고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은 술을 또 따라 주었습니다. 최경준은 어색하게 잔을 받으면서 뒤늦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 변이 어디 있습니까? 30도 못 되어 요절할 줄이야. 어찌 꿈엔들 생각했겠습니까? 그러자 여인은 선비님을 보니 위안이 된다면서 형제 없는 남편이 생전에 가장 좋아하신 분이니 잘 모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신이가 다시 살아온 듯해요. 여기 고향에서도 그런 분은 없었어요. 저는
선비님을 가신 이와 다름없게 생각하고 있으니 남의 집으로 생각지 마세요. 여인은 또 술을 따라주며 고마운 마음을 적극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최경주는 각별했던 의동생을 잃은 슬픔과 괴로움, 노독이 섞인 탓에 몇 잔 마시지 않았는데 취기가 오름을 느꼈습니다. 최경주는 흐트러지려는 행색을 조심하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만 들어가시지요. 저는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바로 일어서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참 쓸쓸해요. 어린 자식이 있나? 시부모님이 계신가? 제가 이 집을 지키려면 양자라도 얻어야겠는데 그것도 마땅치 않네요. 여인이 뭔가 갈구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최경주는 감정을 억제하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매우 피곤합니다. 이제 밤도 늦었으니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이야기는 내일 또 여쭙고 듣기로 하지요. 그 말에 부끄러워 낯을 들고 대하기 어렵게 된 여인이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럼 편히 쉬시지요. 여인이 일어설 때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은 서둘러 방을 나갔고 최경주는 큰 숨을 내쉬고 겨우 허리를 폈습니다. 하지만 피곤한 몸과 달리 쉽사리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김연성과의 추억도 떠오르고 부인의 이상야릇한 자태도 어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최경준이 뒤척이는 중에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최경준이 귀를 기울이니 여인의 웃음소리와 사내의 굵직한 목소리가 번갈아 들렸습니다. 이 깊은 밤중에 웬 여인의 웃음소리지? 의구심이 든 최경준은 문틈으로 안채를 엿보았습니다. 안방에는 불이 켜져 있고 그 안에서 속삭이는 말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잠시 어리둥절해진 최경준은 이윽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고자 벌떡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걸어간 최경준은 들키지 않기 위해 조금 떨어져서 안방의 동태를 엿보았습니다. 사내와 여인이 얼굴을 가까이 한 채 애정 가득한 말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림자로 미로 두 사람 모두 알몸이 분명했고 최경주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경주는 즉시 사랑으로 돌아가 방안을 살폈고 벽에 걸린 활을 발견했습니다. 가끔 활쏘기를 즐긴다고 말했던 김연성의 활이었습니다. 최경주는 활과 화살을 챙겨 안방 근처로 가서 사내의 머리를 겨누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은 방문을 뚫고 사내의 목덜미에 명중했습니다. 사내가 외마디 비명을 지르고 쓰러질 때 최경주는 재빨리 사랑으로 돌아가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하인들이 요란스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달려와서 최경준의 방문을 두드리며 큰일 났다고 말했습니다. 최경준이 시침이 떼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계집종은 빨리 안채로 가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안방으로 간 최경준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화살은 온데간데 없고 목덜미를 칼에 난자당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그 옆에는 흐트러진 머리에 초주검이 된 여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가운데 최경주는 하인들로 하여금 부인을 딴방으로 모시게 하고 혈액순환이 되게끔 계집종에게 부인의 몸을 주무르라고 시켰습니다. 그런 후 이튿날 새벽 최경주는 남모를 불륜이 벌어진 그 집을 떠났습니다. 최경주는 그의 과거에서도 낙방하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상주가 가까워질수록 절친했던 김연성 생각이 났고 범행을 저지른 그의 부인도 덩달아 생각났습니다. 최경주는 어느 사이 김연성의 집을 향해 걸어갔는데 뜻밖에도 연료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최경주는 근처 지나가는 노인을 붙잡고 누구 집 연료문이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최경준의 위아래를 훑어본 뒤 김연성이란 사람의 집인데
그 부인이 목숨을 걸고 수절했기에 세워진 연료문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어느 날 불측한 놈이 흑심을 품고 달려들었는데 이 집 부인이 끝까지 항거해 은장도로 그놈을 죽였답니다. 사또께서 그 사실을 알고 장계를 올려 며칠 전에 연료문이 섰지요. 그 말을 들은 최경주는 그제야 그날 밤 안방에 벌어진 참혹한 풍경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인이 화살을 없애고 은장도로 사내의 목을 그어 마치 저항하여 죽인 듯 꾸몄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피해자인 양 쓰러져 있었던 것이고요. 최경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경주로 발길을 돌렸고 이후 과거를 포기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전설야당 단 한 대만 쳐라. 18세기 마렵의 일입니다. 수원에 사는 사람들 중 얼굴 예쁜 아낙이나 처녀들은 되도록 외출을 삼가고 지냈습니다. 관인들 행패가 심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에게 성희롱은 기본이고 몹쓸 짓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관원도 있었으니까요. 관청에 신고해도 사또가 애써 외면하기 일쑤여서 백성의 불만이 매우 많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연호는 1789년 조성된 혈융원에 있습니다. 제22대 국왕정조는 귀주에 갇혀 죽은 아버지 무덤을 서울에서 수원으로 이장하면서 사도세자 무덤을 돌보는 능침 사찰로 용주사를 창건했습니다. 사찰 건물이 완성된 날 밤 정조의 꿈에 한 마리 용이 나타나더니 상서로운 기운이 가득한 구슬을 입에 물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잠에서 깬 정조는 그걸 아버지의 한이 풀린 것으로 받아들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은 임금을 상징하므로 세자임에도 국왕이 되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어 구천을 떠돌던 아버지가 비로소 한을 풀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감동한 정조는 용자에 구슬주자를 써서 사찰 이름을 용주사라고 지었습니다. 엄청난 효자였던 정조는 혈융원이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능참봉에게 강력한 단속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종구품 말단 표술이지만 능참봉을 비롯한 능지기들은 목에 힘을 주고 다녔습니다. 국왕의 효성을 잘 아는 수원 부사는 행여 자신에게 불똥이 튈까 능지기의 행패를 애써 외면했고 일부 능지기는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주막에서 공짜 술을 먹는 일은 가벼운 일탈이고 거나하게 술을 마신 뒤 거리를 쏘다니며 우연히 마주친 여인들을 희롱하기 일쑤였습니다. 때때로 길에서 돈을 뺏거나 심할 경우 부녀자 겁강까지 자행했습니다. 이런 때에 수군 통제사를 지낸 무관 조심태가 수원 부사로 부임했는데 그는 의협심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조심태는 부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능지기들 행패가 극심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여 조심태는 행패 부리는 자는 누구든 붙잡아 들이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혈융원 능지기도 예외가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열흘이 지나도록 강간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능지기가 과부를 겁탈하려던 중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내 이놈, 너의 죄를 내가 알렸다. 사또 조심태는 능지기에게 호통을 쳤지만 능지기는 현장범으로 붙잡힌 처지인데도 반성은커녕 여유만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원 부사 정도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사또는 능지기의 목을 베어 일벌 100개 봉복이로 삼고자 일단 하옥시킨 후 임금에게 장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일처리가 난감해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임금이 사형할 만큼 죄질이 중하지 않으니 곤장 한 대만 치고 속방하라 라는 내용의 답신을 보낸 까닭입니다. 곤장 10대도 아니고 단 한 대만이라니. 사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처리하면 재임 내내 백성의 신뢰를 얻기 어렵고 그렇다고 어명을 거역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까요. 다음 날 사또는 형리에게 형틀을 준비시킨 후 곤장 때릴 사령을 조용히 불러
귓속말로 한 가지 지시를 내렸습니다. 잠시 후 옥에서 끌려나온 능지기는 형틀에 엎드려 바지가 벗겨진 채 매를 기다렸습니다. 곤장 한 대만 맞으면 된다는 왕명을 이미 파악한 터라 능지기는 그다지 긴장하지 않았고 빙그레 웃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반성 없는 그런 능지기를 보면서 사또는 속에서 열불이 치밀어 올랐지만 분노를 참고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내자 소임을 맡은 사령이 우통을 벗고 곤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사령이 곤장을 치켜들고 형틀에서 뒤로 물러났을 때 한 대이긴 해도 매는 매인지라 능지기는 긴장한 채 온몸에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사령이 큰 소리를 지르며 능지기에게 달려드는 순간 능지기는 눈을 질끈 감고 엉덩이에 힘을 있는 대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령은 곤장을 내려치지 않고 동작을 멈췄습니다. 뭔가 자신의 자세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지 사령은 다시 곤장을 높이 들더니 때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에 맞춰 능지기도 엉덩이에 힘을 줬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사령은 치기 직전에 동작을 멈췄고 맞을 준비를 단단히 한 능지기도 몸에서 기운을 뺐습니다. 그러기를 몇 차례 반복하니 사령은 지치고 어느 순간 능지기는 긴장을 풀었습니다. 능지기는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감히 나를 어떻게 치냐면서 속으로 사또와 사령을 비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령이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는가 싶더니 이번에는 정말로 곤장을 내리쳤습니다. 방심한 능지기의 엉덩이로서는 느닷없이 날아온 매를 맞은 셈이었습니다. 능지기의 항문으로 들어간 곤장 바람은 간에 딸린 경락에까지 미쳐 능지기는 그야말로 기죽거리며 웃다가 까무러쳐 죽었습니다. 능지기만 몰랐을 뿐 사실 이 일은 작전의 일환이었습니다. 사또는 자신이 은밀히 신호를 보낼 때까지 사령에게 치는 신용만 반복하라 지시했고 능지기가 방심한 모습을 보이자 비로소 세게 치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능지기가 죽자 조정에서 즉각 진상 조사를 나왔으나 사령이 죄인에게 단 한 대만 때렸다는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기에 후속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후 능지기의 행패가 사라졌음은 물론입니다. 한편 조심태는 사또로서 여러 업무를 공정히 처리했으며 1791년 훈련대장으로 승진해 한양으로 갔다가 1794년 승격된 수원 부유수로 다시 등용됐고 감동당상을 맡아 수원 화성 왕궁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조심태는 왕으로부터 업적을 인정받아 농공행상에서 우의정 체제공과 함께 가장 뚜렷한 공신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역사 상식 곤장 조선시대에는 죄인을 대명률에 따라 오형, 즉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5가지 형벌로 구분해서 처벌했습니다. 이 중에서 매를 때리는 벌은 2가지입니다. 반면이 둥근 지팡이나 회초리로 때리는 태형, 넓적하고 길게 만든 굵은 몽둥이 곤장으로 다스리는 장형이 그것입니다. 이보다 중한 형벌은 3가지인데 감옥에서 강제 노동하면서 복역하는 도형, 멀리 외딴 변경이나 섬에 보내어 가두는 유형, 그리고 죄인의 목숨을 끊는 사형이 그것입니다. 이를 통해 태형과 장형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벌임을 알 수 있지만 곤장도 여러 번 행해지거나 충격이 너무 크면 죄인이 죽는 경우가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형에 처한 양반은 속전이라 하여 돈을 바치고 죄를 면하곤 했습니다. 흥부전을 보면 흥부가 죄 지은 사람 대신 곤장을 맞았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곤장을 맞는 경우는 양민이나 천민이었고 반역죄 같은 중죄가 아닌 한 양반이 곤장을 맞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심태가 행한 장형 처형은 특이한 사례입니다. 전설야당 명탐정 연산군 살인사건을 파헤치다. 연산군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1496년 3월 19일 대사관 이감이 흉흉한 일을 아뢰었습니다. 초계 군수를 지낸 유인홍의 첩 무적이 몰래종과 간통하다가 유인홍 딸에게 들키자 말이 새는 것을 막고자 칼로 찔러 죽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첩이 간통을 저지르고 게다가 본처의 딸을 죽였다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임금이 믿기지 않는 듯 잠시 침묵하자 승지송질이 아뢰길 참으로 큰 병개이니 죄인들이 도피하지 못하게 의금부로 하여금 급히 잡아다 국문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임금이 말했습니다. 지금 아랫 말을 듣고서 과인은 매우 놀랐소. 금부로 하여금 당장 잡아다 국문하시오. 관련자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진 이튿날 유인홍이 제발로 의금부에 나타나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전일 초계 부임했을 당시 딸이 종에게 줄 상료미로 왼포를 산 적이 있는데 그때 내가 딸을 크게 나무랐습니다. 이후 밥을 잘 먹지 않으므로 내가 또 나무랐더니 딸이 내게 늘 원망을 품었습니다. 유인홍은 한숨을 크게 쉰 뒤 이어 말했습니다. 딸의 혼기가 임박해서 새 사위에게 줄 손칼을 딸의 상자에 두었는데 내가 과거 시험 감독관으로 다른 고을에 가 있을 때 딸이 그 칼로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에서 내 첩이 딸을 죽였다고 오해하여 공문하려 하니 심히 원통하고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면서 유인홍은 첩이 지금 임신 중이라 매우 걱정스럽고 성주에 사는 유생이 군정낭청 박항에게 편지로 이 사실을 보냄으로써 헛소문이 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친딸의 죽음에 대한 슬픔보다는 첩의 건강을 더 염려하는 듯한 진술이었습니다. 의금부 도사 김광후로부터 이런 보고를 받은 도승지 공경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박항을 불렀습니다. 유인홍으로부터 헛소문 당사자로 지목되어 불려나온 박홍은 성주 유생이 아니라 경기감사 이육으로부터 떠도는 소문을 듣고 대사감 이감에게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임금은 유인홍 첩에 관계된 종에게 국문한 8가지 조목을 지적하면서 승정원에 다음과 같이 전교했습니다. 추안을 보니 유인홍 딸이 반드시 남에게 죽은 것이 아니라고 못하겠으며 인홍도 가장으로서 죄가 없을 수 없다. 다만 유인홍이 딸의 자살이라고 주장하므로 그 사건에 관여된 종들이 주인 눈치를 보느라 잘 승복하지 않을 것이니 옥사가 끝날 때까지 인홍을 구금하여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함이 어떠한가. 이에 유인홍을 가두고 종들을 따로 불러 신문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인홍은 물론 첩의 종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문에 참여한 승기가 아무래도 관련자들이 입을 맞춘 것 같다고 아뢰자 임금은 자신이 직접 작성했던 8가지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훑어보다가 유인홍의 진술에서 허점을 발견했습니다. 유인홍의 공초에 첩의 말에 따르면 딸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려 하면서 그 피를 새 옷에 묻히지 않으려고 전에 입던 옷을 왼편 겨드랑이에 끼고서 피를 받으려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무릇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어찌해서 기억에 물건이 있고 또 어찌 죽은 뒤를 생각하겠는가. 이런 뜻으로 유인홍에게 다시 물으라. 그래도 유인홍이 같은 주장을 반복했기에 수사가 지지부진하던 3월 29일 결정적 단서를 잡았습니다. 의금부는 유인홍이 첩무족과 업문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을 탐지하여 문초했습니다. 편지에서 유인홍은 첩무족의 고초를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변명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용의자들의 진술이 똑같은 이유가 비로소 밝혀졌습니다. 편지를 읽어본 임금이 말했습니다. 편지에서 나 때문에 옥에 갇혀 매우 마음 아프다 했으니 인홍이 그 모일 모르는 것이 아니다. 또 인홍이 제 딸이 찔려 죽었음을 들었으면 노비만이 아니라 그 첩에게도 따져 물어야 했는데 이치에 맞지 않아 내가 매우 미워하노라. 임금은 이어 그 딸이 비살된 까닭을 인홍이 반드시 알고 있을 터이니 금부에 가서
끝까지 취조하도록 하라. 고 지시했습니다. 유인홍 처신이 의심스럽다는 임금의 추측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승지들은 그의 공감의 뜻을 나타내며 성상의 분부가 지당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실제 살인을 누가 저질렀는지만 밝히면 됐습니다. 법문 편지가 발각되자 유인홍은 뒤늦게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유인홍은 소식을 듣고 긴급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입관한 상태라서 딸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집안에 나쁜 일이 마을에 소문날까 두려웠으며 첩이 임신한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했노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의금부는 유인홍 딸과 같은 방을 썼던 여종을 집중신문했습니다. 조선시대 법률에 따르면 종은 주인의 범법 행위를 밝히거나 고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첩의 종이 아닌 유인홍 딸의 종을 다그친 것입니다. 두 여종 중 8호는 입을 다물었지만 덕금이 진상을 밝혔습니다. 어느 날 천무족이 여종 막장과 함께 있을 때 덕금을 불러서 정녀를 없애버려야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덕금이 무서워서 응하지 않았더니 부족은 사흘 후에 또 죽여야 한다고 덕금을 윽박질러서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했습니다. 유인홍의 본처가 이미 세상을 떠나 첩이 사실상 안방 주인 노릇을 했기에 시키는 대로 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천무족은 남자종 대상과 간통을 저질렀으며 그 현장을 목격한 유인홍 딸이 두 사람 신발을 숨겨 감춘 일이 있었습니다. 무족은 간통이 들키자 여종 막장과 함께 칼로 적시를 찔러 죽였습니다. 다른 종들은 살인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유인홍 딸의 죽음이 자살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모두가 침묵한 진실이 연산군의 예리한 분석과 추리로 인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무족은 신문 후유증으로 감옥에서 죽었고 살인에 가담한 종들은 처형당했습니다. 위증죄를 저지른 유인홍은 장형 100대에 처해졌지만 양반이라 속을 바치며 넘어갔습니다. 속을 바치다는 죄를 면하기 위하여 돈을 바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처벌이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며 유인홍은 관리 임명장인 고신을 빼앗긴 채 멀리 북방으로 귀양을 갔습니다. 연산군은 폭군으로 악명을 떨쳤으나 이 사건에서는 명탐정으로 활약한 셈입니다. 전설야담,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여인, 천석군 오원. 따뜻한 봄날 이른 아침, 용인관하로 찾아온 윤씨 선비가 문지기에게 사또를 만나게 해달라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보고를 받은 사또가 들어오라고 하며 무슨 일이냐고 묻자 선비는 울음을 참으며 사연을 말했습니다. 새해 전에 최참판 댁으로 시집간 누이가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한 걸 부끄럽게 여겨 자진했다고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재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일은 전임 사또 때 스스로 목을 매 자진했다고 이미 결론 난 일이 아니더냐. 사또가 의문을 나타내자 윤 선비는 무명천에 쌓인 검은 물건을 꺼내 보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은 누이의 몸에서 나온 물건인데 이로 밀어 타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어디서 났고 어째서 그렇단 말이냐. 이에 대해 윤 선비는 어제 누이의 한을 달래주고자 삼봉산에 갔을 때 갑자기 폭우가 내리더니 벼락이 떨어져 부러진 나무로 인해 누이 무덤이 부서졌으며 뼈만 남은 누이 몸 가운데 배 부분에서 그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군가 배꼽에 침을 꽂아 누이를 죽인 후 대들보에 매단 게 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시 최씨 집안을 다시 조사해 주소서. 듣고 보니 의구심이 생기는지라 사또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알았으니 돌아가 부를 때까지 기다리거라. 사또는 아전에게 명하여 윤씨 사건 자료를 가져오게 한 후 검시 기록을 살폈습니다. 전임 현감이 작성한 기록에는 상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오직 목뿐이었고 타살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또는 당시 참고인 진술도 읽어봤습니다. 재중의원 오태석은 최 씨 집안 며느리가 있다고 맞서 강장 효능이 있는 하수오를 가져갔다고 증언했고, 시어머니 장 씨는 한밤중에 직간으로 가는 도중 시커먼 산의 그림자가 며느리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기에 이튿날 며느리를 불러 조용히 꾸짖었는데 이후 목을 맬 줄은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며느리는 내연남에게 주고자 한의원으로부터 정력제를 구했고, 미래 현장을 시어머니에게 들키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게 명백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또는 서안 위에 놓인 검은 물체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무 같기도 하고 쇠조각 같기도 한 이것이 무덤에 들어 있었단 말인가? 사또는 오작인을 거느리고 무덤이 있는 삼봉산으로 갔습니다. 검시하러 일으킬 작자를 쓰는 오작인은 수령이 사건 현장에서 시체를 검사할 때 그 시체를 직접 만지는 지방과나 하인을 이르는 말입니다. 현장에 가보니 벼락 맞은 소나무가 쓰러져 있었고, 햇볕이 잘 드는 곳에 흐트러진 채 있는 돌무덤이 뭔가를 말하는 듯 보였습니다. 푹 패인 무덤 가운데에 삭지 않은 천조각과 묘들이 살짝 보였고, 죽음을 덮은 풀더미에서 한 움큼 흙을 집어들었더니 그 안에 죽은 개미들이 있었습니다. 개미가 있네. 무심코 개미를 보던 사또는 순간 부채로 자기 무릎을 탁 쳤습니다. 흙에서 잘 돌아다니는 개미들이 죽었다면 독한 약 기운이 작용했다는 뜻이 아닌가? 증엄하러 온 오작이는 뼈 조각을 검사하더니 배꼽 부분 뼈가 검푸른 색인 것으로 미로 독살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작이는 누군가 며느리의 배꼽에 독침을 찔러 살해한 것 같다고 조심스레 의견을 밝혔습니다. 개미들은 부서진 나무 사이로 들어갔다가 뒤늦게 중독되어 죽은 셈이구나. 사또는 잠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성인을 독살시킨 후 자살처럼 보이고자 대들보에 매달려면 혼자 힘으로 불가능하므로 공범이 있다는 말이 되니까요. 또한 피해자가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조용한 살인이 곤란하므로 혼절 후 도맹을 저질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오작이는 나를 따르라. 사또는 오작인을 대동하고 최 씨 집으로 향했습니다. 참판 벼슬은 오래전 일이지만 고을에 전답이 많기에 최 씨 집안을 공대해 최참판 댁으로 불리는 부잣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이리 오너라를 외치자 하인이 이내 문을 열고 사또를 맞이했습니다. 사또가 주인 계시냐고 물으니 하인은 출타 중이라고 대답하면서 겁먹은 듯한 얼굴로 아시아목을 매단 광은 저곳이라고 손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사또가 그리로 가보니 집안에서 쓰는 허들의 물건이 놓여 있었고, 대들보는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야 손이 닿을 수 있는 높이였습니다. 사또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굳이 이곳까지 걸어와 자진할 필요가 있을까? 사대부 안악이라면 자신의 방에서 일을 치를 텐데. 그때 하인이 와서 주인이 돌아왔다며 사랑채로 오시라고 전했습니다. 주인 최석원이 뭐인 일이시냐고 묻자 사또는 죽은 부인의 오라비로부터 청구가 들어왔기에 재조사하러 나왔고, 다시 살펴보니 검시 기록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또는 안내를 받아 죽은 윤 씨가 머물렀다는 별당으로 가서 자세히 둘러봤지만 새해 전에 집안에서 부정하다며 대부분 소지품을 태운지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사또는 거의 탄 황촉 촛대에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황촉은 밀랍으로 만든 초를 가리키는 말인데 녹은 촛농 색깔이 일반적인 촛농보다 조금 탁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또가 눈짓을 보내자 오작인이 조사하더니 최음 성분이 포함된 향촉으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주인 최석원의 얼굴색이 순간적으로 변했습니다. 사또는 다음 날 오 의원을 조사해 봐야겠다고 말한 뒤 최 씨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오 의원이 간밤에 살해당했다는 신고가 관아에 들어왔습니다. 사또가 급히 사건 현장으로 달려가 보니 오 의원은 소안에 얼굴을 받고 엎드려 자는 듯 죽어 있었습니다. 근처에는 타담한 황촉초대가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체를 누인 후 오작인이 죽음을 살피더니 배꼽이 부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배꼽에는 밀랍을 바른 흔적이 있었고 배를 누르자 뭔가 나오기에 집게로 뽑으니 가느다란 침이었습니다. 사또는 순간 최석원을 당장 만나봐야겠다는 직감이 들었는데 그때 하인 하나가 와서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펼쳐보니 진실을 알고 싶으면 사마르로 오시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또는 급히 이동했고 긴장했던 전날과 달리 최석원은 침착한 표정으로 사또를 맞이하여 따뜻한 차를 한 잔 대접했습니다. 최석원은 차를 권하면서 언젠가는 이런 시간이 올 줄 알았다며 전말을 말했습니다.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대략 이러했습니다. 오 의원은 재산 많은 최 씨 집을 출입하면서 50세 된 최 씨 어머니 장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느 날 오 의원이 장 씨에게 향촉을 선물했는데 장 씨는 오 의원이 다시 찾아왔을 때 그 황촉을 켰다가 몸이 나른해짐을 느꼈고 오 의원이 진맥해 주겠다면서 성적으로 흥분시켜 부지불식간에 육체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 뒤 오 의원은 또 찾아와 한 번 더 관계한 뒤 천석지기 땅을 요구했습니다. 나는 천석군이 되고 싶소. 천석지기는 곡식 1000섬 정도 양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논밭 넓이를 이루는 말이며 예전에 천석 이상은 임금 군자를 써서 천석군, 만석군이라 했고 그 아래는 직이라고 말했습니다. 1년에 1000섬을 거두려면 경작지가 500마지기 대략 10만 평은 있어야 가능했습니다. 얼떨결에 불륜이라는 약점을 잡힌 장 씨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막대한 땅이라 장 씨가 시간을 끌며 선뜻 응하지 않자 오 의원은 삼봉산 사찰에서 과거 공부 중인 최석원을 찾아가 어머니와의 불륜을 거론하며 협박했습니다. 오 의원은 밤에 장 씨를 찾아가 계속 관계를 가졌는데 그러던 차에 며느리 윤 씨에게 우연히 미래를 들키자 위기를 느낀 오 의원과 장 씨가 모의하여 윤 씨를 살해했습니다. 비극적인 소식을 듣고 달려온 최석원은 정황상 타살이라는 심증만 가졌는데 최근 신임 사또의 수사 소식을 통해 마침내 확신했고 오 의원이 자신의 아내에게 행한 것처럼 마비산 넣은 차로 오 의원을 기절시킨 후 배꼽에 독침을 찔러 넣어 죽였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가 뭐라 말하려는 순간 사또는 몸이 마비되는 걸 느끼면서 이내 정신을 잃었습니다. 한참 후 누군가 사또를 외치는 소리에 눈을 뜨니 최석원은 간데 없었습니다. 아전은 사또에게 물 한 그릇을 건네면서 최석원이 줬다는 서찰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또가 사마루에 계시니 어서 가보라. 나는 깊은 산으로 들어가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전은 아울러 최선비 집이 몽땅 불탔고 그 집 마님이 목을 매단 채 발견됐다는 소식도 전했습니다. 전설야담 단돈 2냥으로 얻은 미인 엿보다 단호 어원. 경상도 경주에 호르머니를 모시고 아내와 함께 사는 김기연이라는 선달이 있었습니다. 조금 여유 있는 재산은 어머니가 관리했고 선달은 돈을 타서 무의도식하며 지내다가 어느 날 문득 벼슬 하고 싶은 욕망에 모험을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한양에 가서 벼슬을 구하려 하니 1,000냥만 주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어머니는 염려하면서도 아들에게 1,000냥을 내줬고 선달은 희망을 가득 안고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달리 벼슬 구할 연주를 찾지 못하고 시간만 허비하다 6개월 만에 빈털터리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얼굴 해스케진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벼슬할 생각을 버리고 열심히 농사지으며 처자식과 편하게 지내렴. 어머니가 간곡하게 당부하자 김기현은 알았다고 대답하고 며칠은 그런 신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벼슬에 대한 욕망이 꿈틀거리자 일하지 않은 채 어머니에게 돈 타낼 기회만 엿보았습니다. 엿보다라는 우리말에서 엿은 여시를 의미하며 여시는 여우를 의미하는 옛말입니다. 지금도 일부 지방에서는 여우를 여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우는 가만히 숨어서 동정을 살피다가 먹잇감 동물이 가까이 다가오면 갑자기 덮쳐서 잡아먹습니다. 엿보다는 이처럼 몰래 상대 눈치를 살피는 여우의 행동에서 비롯됐고 숨어서 눈치채지 못하게 대상을 살펴보거나 상대방 마음을 알아내려고 살피는 행위를 뜻합니다. 김기현은 한 달 내내 기회를 엿보았지만 어머니 마음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이미 1천냥을 주셨는데 또 1천냥을 주실 리가 없어 보이네. 그렇다면 어쩔 수 없군. 김기현은 어머니를 속이고 전답을 팔아 곧바로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가 인사도 없이 떠난 뒤 졸지에 집을 잃은 어머니와 처자식은 이웃집에서 방 한 칸을 빌려 얹혀 사는 처량한 신세가 됐습니다. 불효 막심한 놈 같으니라고. 어머니가 신세를 한탄할 때 한양에 도착한 김기현은 이번에는 반드시 벼슬을 하리라 다짐하고 권력자들 집을 찾아다녔습니다. 지난번 거강꾼에게 돈만 쓰고 소득이 없었기에 아예 자신이 부딪혀보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하여 어렵사리 총지기를 통과해서 권력자들을 면담했으나 그들은 하나같이 돈만 받고 기다려보라는 말만 할 뿐 벼슬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기현은 몇 달 지나지 않아 가진 돈 대부분을 탕진했고 수중에 남은 돈은 100냥도 되지 않았습니다. 허송세월에 크게 낙담한 김기현은 벼슬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터덜터덜 걸어 남대문을 지나 한강을 건너면서 이런저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슨 면목으로 어머니와 아내의 얼굴을 보나. 강나루 근처 주막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도 좌불안석이었습니다. 그때 한쪽에서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쳐다보니 주막집 앞에 여기저기 구멍 뚫린 남루한 옷을 입은 여인이 주저앉아 있었고 엄마 품에 안긴 아이가 배고픔에 울고 있었습니다. 김기현이 그리로 가서 살펴보니 여인 얼굴에 흙먼지가 가득 묻어 있었지만 상당한 미인이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안 됐구나. 제법 추운 한겨울이라 속으로 안타까움을 느낀 김기현은 추위와 굶주림에 떠는 두 사람에게 밥 한 그릇을 시켜주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돈 2냥을 건네주면서 옷을 사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여인은 따뜻한 국밥을 보자 걸신 들린 듯 정신없이 순식간에 먹었습니다. 여인은 허기를 채운 후 선달에게 절을 하고 물었습니다. 선비께서는 어디 사는 누구십니까? 나는 경주에 사는 김선달이요. 그 말에 여인이 다시 뭔가를 물으려 하자 김기현은 손짓으로 그만 물으라는 신호를 보내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는 주막집 주인에게 음식값을 치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도 추운데 갈 곳 없어 보이는 저 여인에게 부엌 일이라도 시켜서 굶주림을 면하게 해주면 어떻겠소? 주막집 주인은 그 말을 듣고 마침 일손이 부족하니 그렇게 하겠노라 답했습니다. 김기현은 경주로 돌아갔고 여인은 그 주막에서 부엌 일을 성실히 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막집에 들어온 담배 장사꾼이 50묶음을 급히 팔아야 한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에 여인이 궁금한 표정으로 담배 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담배를 팔려고 하세요?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오. 장사꾼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하고는 이어 말했습니다. 지금은 담배가 헐값이지만 몇 달 후면 값이 폭등할 거요. 왜 담배값이 오르지요? 올해 가뭄이 심해 대부분 밭작물이 타 죽었소. 그러니 담배 농사도 제대로 될 리 없지 않겠소.
내가 돈이 급하지만 않으면 팔지 않으련만. 여인은 담배 장수의 말이 그럴듯하게 여겨졌기에 김기현에게 받은 돈 2냥으로 그 담배를 모두 샀습니다. 몇 달 지나자 과연 담배값이 폭등했고 여인은 그 담배를 50냥에 팔아 큰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후 여인은 주막에 오는 행상인으로부터 건어물, 향, 약초 등을 사서 보관해 두었다가 값이 오를 때 파는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서 여인이 큰 부자가 되니 여러 사람이 재혼을 권했습니다. 그때마다 여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재혼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부자가 된 것은 오로지 경주 김선달님 덕분입니다. 그분 은혜에 힘입어 이렇게 됐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분을 만나게 되면 재산을 모두 바치며 첩이 될 생각이고 끝내 만나지 못하면 혼자 살 것입니다. 여인은 영남 사람들이 오가는 길목인 남대문밖 2번째 집에 살면서 김기현의 행방을 계속해서 수소문했습니다. 그 결과 김선달이 경주 객사 동쪽 한쪽 방에서 집신 장수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쫄딱 망해 상주몸으로 구걸하고 다니는 김기현을 경주의 한아전이 불쌍히 여겨 집을 주고 집신을 엮게 하여 그대로 생업이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은인께서 그토록 고생하시다니 내가 지금 돕지 않으면 언제 돕겠는가? 여인은 자신이 살아온 자세한 사연을 적은 편지와 함께 돈 200냥을 마련한 다음 급히 구한 인편을 통해 경주의 김기현에게 보냈습니다. 날마다 자책하며 집신을 삼다가 여인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편지를 받은 김기현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많은 돈을 헛되이 있었는데 겨우 돈 2냥만 제대로 쓴 셈이구나. 편지에는 한양에서 빨리 뵙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김기현은 한양으로 가서 여인과 반갑게 재회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단장하여 아름다워진 여인은 김기현의 얼굴을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김선달님의 돈 2냥이 지금 2만관이 됐습니다. 1만관은 본부인에게 주어 살아가게 하고 1만관은 제 아들에게 주어 세상 떠난 전 남편의 후사를 잊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 두 사람은 여생을 즐기면서 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시 김기현은 생활고에 시달린 본부인으로부터 시달림을 받고 있었기에 흔쾌히 응했습니다. 김기현의 본부인도 돈 1만관이 생기자 평생 호의호식할 수 있게 됐다면서 남편이 첩을 들이는 일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김기현은 마지못해 일했던 경주의 집신 장사를 정리하고 한양에서 여인을 첩으로 맞아들여 이전까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새로운 즐거움을 한껏 누리며 살았습니다. 단돈 2냥으로 미인과 고액을 얻은 셈입니다. 전설야당, 담을 넘어 도망친 내시 아내, 이팔 청춘 및 관연한 딸, 단호, 어원. 일찍 부모를 여의는 바람에 외삼촌 집에 맡겨진 양반 집딸이 외숙모에게 구박을 받으며 살다가 나이 16이 되자 강제로 혼인하게 됐습니다. 외숙모는 남몰래 큰돈을 받고 조카딸을 폐기물 처리하듯 내시에게 시집 보냈고 신부는 처음으로 신랑인 남자와 동침했습니다. 그날 밤 내시는 신부의 몸을 계속 만지기만 하다가 잠들었습니다. 아직 남녀 상열치사를 몰랐던 신부는 남녀가 한 이불에 들면 원래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첫날 밤을 조용히 보냈습니다. 이후에도 내시는 밤마다 손으로 색시 몸을 주무르다가 잠들곤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세상 물정을 알게 되고 욕망을 느끼게 된 신부는 불만을 품었습니다. 같이 누워있을 때 남들처럼 육체적 사랑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물럭도 아니건만 이게 뭐야? 점점 분한 마음이 가슴에 쌓이자 신부는 내시를 미워했습니다. 화창한 봄에 벌과 나비가 저마다 쌍쌍이 날아다니며
꽃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노라니 오만 가지 생각이 끌어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넉넉해서 비단 옷 입고 쌀밥을 먹었지만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팔 청춘이라 욕망이 더 뜨거운 까닭입니다. 이팔 청춘은 16세 무렵의 꽃다운 청춘, 즉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팔이 어째서 16을 가리키는 말이 됐을까요? 조선시대에 관연한 딸이라고 하면 혼기에 이른 딸을 의미했는데 여기서 관연은 파과 진연에서 나온 말입니다. 오이 과자를 파자 하면 8팔자가 2개 나오기에 여기서 이팔과 함께 16세란 뜻이 생겼습니다. 결혼 정년기를 16세로 여긴 정서는 이몽룡과 송춘향이 그 나이에 만나 파격적인 애정행각을 벌인 데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내시 안에는 채울 수 없는 욕망과 싸우느니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마음을 틀었습니다. 초가집에서 배 이불을 덮고 자고 나물죽을 나누어 먹더라도 진짜 사내와 사는 게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결심한 내시 안에는 달아날 준비를 착실히 했습니다. 섣불리 도망치다 붙잡히면 목숨을 잃을 게 뻔하므로 몇 년 동안 돈을 모으면서 몰래 짐을 꾸렸습니다. 가벼운 폐물과 은 수백 냥을 옷으로 싼 꾸러미는 들고 다닐만 했습니다. 드디어 내시가 숙직인 날을 틈타 새벽에 높은 담장 옆 큰 나무에 배를 묶고 거기에 매달려 담을 넘었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리고는 곧장 남문을 향해 달렸고 아직 성문이 열리지 않았기에 소나무 숲에 숨어 있다가 아침에 남문을 벗어났습니다. 내시 안에는 지리를 잘 몰랐으므로 큰 길 따라 남쪽으로 걸어가서 배 타고 동작 나루를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자 마음이 조금 진정됐기에 내시 안에는 앞으로의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상 처녀 몸이지만 이미 머리를 올렸으니 다른 집에 정실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첩실로 들어가자니 정실의 미움을 받을 게 분명했고 그런 첩살이는 견딜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때 문득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스님을 택하면 되겠구나. 승려는 결혼했을 리 없으므로 내시 안에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승려를 골라 취했다가 살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아 또 버리게 되면 인연을 가벼이 여기는 버릇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데까지 생각이 미치자 여인은 이렇게 마음먹었습니다. 양갓집 딸 자식으로서 그럴 수는 없지. 길에서 처음 만나는 남자를 무조건 따라가자. 이런저런 궁리를 하면서 여인은 지금의 남태령인 여우고개에 이르렀는데 저만치 앞서 승려 한 명이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냉큼 다가가서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승려는 청주 가는 길이라고 답했는데 여인이 그 외모를 훑어보니 용모가 제법 단정하고 나이가 엇비슷해 보였기에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정 하늘이 정해준 짝이다. 그걸 모르는 젊은 승려는 조금 더 걷다가 과천 주막으로 들어가시었고 여인도 따라 들어가서 그 옆에 찰싹 붙어 앉았습니다. 승려는 질색하며 몸을 피했으나 여인은 그때마다 바싹 다가 앉아서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어디 사는지 부모님은 계시는지 물었고 승려는 마지못해 청주의 어느 절에 있고 어머니 한 분만 계시다고 답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시오? 그냥 궁금해서 그러오. 승려는 경계했지만 여인은 넉살 좋게 적극적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여인의 접근을 괴이하게 생각한 승려는 급하게 식사한 뒤 걸음아 날 살려다오 하는 심정으로 재빨리 주막을 벗어났습니다. 여인 역시 서둘러 쫓아갔습니다. 승려는 한참 달아나다가 이제는 보이지 않겠지 하며 뒤돌아봤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여인이 헉헉거리며 뒤에서 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려가 부지런히 걸어가면 여인도 힘을 다해 쫓아갔고
승려가 힘에 붙여 쉬면 그때 여인도 쉬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승려가 주막에 들어가면 여인도 따라 들어가서 짐을 풀었습니다. 여인은 선잠을 자면서 새벽 일찍 일어나 혹시라도 승려가 먼저 가는 일이 없도록 감시했습니다. 이른 아침에 방문을 열고 신발을 신던 승려는 지켜보는 여인을 발견하고 놀라더니 이내 도망치기를 포기했습니다. 참으로 질긴 여인이구나. 그렇게 동행 아닌 동행으로 사흘이 지나 두 사람은 함께 청주 땅에 다다랐습니다. 덤불 우거진 길과 큰 숲의 나무 그늘에 앉아 잠시 쉴 때 안도하는 승려와 달리 여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승려가 일단절에 들어가면 인연이 끝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음이 다급해진 여인은 과감히 결심했습니다. 강제로라도 연을 맺어야겠다고 생각한 여인은 승려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깜짝 놀란 승려는 손을 빼 달아나려고 했지만 인생을 건 여인의 계력에 그러지 못하자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보살님, 제발 이 손을 놔주시오. 여인은 승려에게 바싹 다가앉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중 노릇을 해서 뭐가 좋소? 나와 함께 살림을 차립시다. 내게 수백 냥이 있으니 스님이 나와 부부가 되면 아내도 없고 또 재물도 생기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소? 뜻밖의 제안을 받은 마음 약한 승려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면서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인은 우는 승려의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그러지 말고 우리 잠시만 저리로 들어가요. 여인이 손을 잡아 이끌자 승려는 말없이 따라갔고 숲에서 서로 꼭 안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여인이 남자를 겁탈하는 듯한 육체 관계를 가진 후 어색해하며 두려움에 떠는 승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됐어요. 스님은 이미 속세로 왔으니 나와 함께 스님 집으로 가요. 승려는 체념하고 그 말을 따랐는데 둘이 집에 이르르니 시어머니 될 분이 처마 밑에 앉아 졸고 있다가 인기척에 잠에서 깼습니다. 해진 저고리에 거친 배로 만든 짧은 치마를 입은 승려 어머니가 낯선 여인을 가리키며 누구냐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에 여인이 앞으로 나서서 당차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인사드립니다. 노파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어디서 본데 없는 천박한 여자를 데려왔고 절에 있는 선사가 10년 동안 먹고 입은 비용을 내놓으라 하면 어찌 감당할 것이며 수년간의 장리별을 갚으라고 하면 어떻게 하려느냐며 야단을 쳤습니다. 아이고, 먹고 사는 일을 전부 절에 의지해 왔는데 이제는 끝장이로구나. 탄식하는 노파를 보면서 여인은 재물로 해결할 수 있겠구나 판단했습니다. 며느리가 된 여인은 짐을 풀어 족빛으로 물들인 우독과 빛 깔고 온 면포, 치마 한 벌을 꺼내 바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게 재물이 좀 있으니 그 늙은 선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받은 시어머니는 금세 누그러졌습니다. 이윽고 날이 저물자 여인은 부엌으로 들어가 일했고 방에 돌아와 남편과 다정한 밤을 보냈습니다. 졸시에 이름 모를 여인의 남편이 된 승려는 얼떨결에 관계했던 대낮과 달리 밤에는 아내와 일심동체가 되어 비로소 부부간의 참다운 사랑과 쾌락을 누렸습니다. 여보, 인연이 되어줘 고마워요. 다음 날 여인은 남편에게 무명 2단을 주어 시장에 가서 갓 망건 가는 배로 바꾸어 오게 하여 속세의 남자 옷을 만들어 줬습니다. 새 옷을 입혀놓고 보니 젊고 잘생긴 미남자였습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지난날 몸담았던 절에 가서 늙은 선사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오라 시켰더니 그 선사가 어쩐 일인가 싶어 집에까지 따라왔습니다. 늙은 선사는 노파를 보자마자 화내며 말했습니다. 할멈,
자식을 내게 주어놓고 다시 빼앗아 가는 것은 무슨 경우요? 아들이 10년 동안 먹고 입은 비용과 수년 동안의 이자를 즉시 돌려주시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반드시 큰 화를 당할 것이요. 노파는 벌벌 떨며 대응을 못했으나 부엌에 있던 며느리가 뛰쳐나와 선사의 뺨을 갈기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본디 내 남편인데 대관절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 고약한 중놈이 감히 어디에서 행패를 구는 것이오. 썩 물러나지 않으면 당신 머리를 부숴버리겠소. 젊은 여인이 험하게 행동하고 거칠게 말하자 선사는 당황해하며 멈칫했습니다. 여인이 한 번 더 노승의 뺨을 때리자 늙은 선사는 나쁜 년, 무서운 년이라고 욕하면서 도망쳤습니다. 노승은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았지만 여인은 얼마 후 충청도 공주로 터전을 옮겼습니다. 여인은 구린의 마을의 자리를 잡고 논밭을 사서 가꾸며 재산을 불렸고 아들, 딸 낳아 대대손손 자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50여 년을 살던 중 한양에서 충청도를 오가는 한 선비가 해마다 이 늙은 부부의 집에서 한 번씩 자고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그간 잘 지내셨는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선비가 또 들렀을 때 그날따라 장난기가 발동한 할머니가 선비에게 자신의 소설 같은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할아버지는 쑥스러워했으나 할머니는 입담 좋게 한바탕 말을 늘어놓은 뒤 크게 웃었습니다. 이로써 이 이야기가 여러 사람 귀로 전해지게 됐습니다. 전설야당, 옹기장이와 부사의 명판결. 영조가 조선을 다스리던 18세기 중엽의 일입니다. 백운산 동쪽 계곡에서 발원해 울산 남동쪽으로 흐르는 태화강 베리끝 부근을 이리저리 서성이는 산해가 있었습니다. 베리끝은 낭떠러지 끝 모서리의 형상을 이루는 말인데 그 근처 갯가 물웅덩이에서 산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니, 이건 검은 쪼대잖아. 쪼대는 경상도 일부 지역에서 찰흙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 아이들이 의형을 만들 때 주무르며 갖고 놀거나 옹기 또는 기와를 제작할 때 쓰는 점토가 쪼대입니다. 백운산으로부터 내려온 물길이 잠시 쉬어가면서 늪을 만들어 놓은 그곳에 쫀득쫀득 잘 숙성된 쪼대가 가득했습니다. 사내는 손으로 그 쪼대를 만져보더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옹기를 만들어 생계를 잇고자 원료인 찰흙을 찾았는데 며칠을 여기저기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찾은 것입니다. 사내는 슬아의 아들이 없기에 나이를 먹었어도 여전히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는 구형점에 자리를 잡고 옹기를 만들었습니다. 항아리, 떡시루, 약탕기, 물동이 등 다양한 생활 옹기가 그의 손을 거쳐 탄생했습니다. 사내는 그렇게 빚어 구운 옹기들을 장이 열리는 날 울산장에 나가서 팔았습니다. 그럭저럭 팔렸기에 그는 옹기를 조금씩 팔아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돈이 필요해서 노인은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옹기를 짊어지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노인은 옹기를 지고 출발해 울산장으로 가던 길에 무거운 짐 때문에 어깨가 아프자 지게를 받쳐놓고 잠시 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 지게를 넘어뜨렸고 그릇들이 풍비박산났습니다. 풍비박산은 바람에 날려 우박이 흩어진다는 뜻으로 산산이 부서져 사방으로 날아가거나 흩어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어허, 이를 어쩌나. 노인이 그 처참한 광경에 어찌할 바 모르고 쩔쩔매며 탄식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근처를 행차하여 순시하던 사또가 슬퍼하는 옹기장이 노인을 발견하고 다가와 어찌된 일인지 사연을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기에 그리 슬피 우는가? 노인은 가족 없이 혼타는 처지에
애써 만든 옹기가 모두 깨져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노인은 느닷없이 불어온 회오리 바람으로 인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기에 누구를 탓할 수도 없노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또가 주변을 바라보니 배 한 척은 바다를 향해 나가고 있었고 다른 배 한 척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또의 눈에 비친 노인은 참으로 측은했습니다. 관청으로 돌아간 사또는 골똘히 생각한 후 사령으로 하여금 노인에게 가서 다음 날 아침 관하로 나오도록 하라고 시켰습니다. 사또는 또한 그 무렵 강물을 오가던 두 어부도 같은 시간에 출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옹기장이와 어부의 재산 상태도 파악해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 있던 노인은 개어진 옹기로 인한 손해보다도 사또의 부름이 겁나서 밤잠을 설쳤습니다. 옹기장이는 사또의 행차를 방해한 죄로 큰 벌을 받을까봐 벌벌 떨었고 두 명의 어부는 영문을 몰라 역시 불안해했습니다. 긴장 속에 밤이 지나고 이튿날 아침 옹기장이와 두 어부가 비슷한 시각에 관청에 들어섰습니다. 사또는 동원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사또는 두 어부에게 어제 그 시각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한 어부는 고기를 잡아 돌아오는 길이었고 다른 어부는 고기잡이를 나가는 중이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또는 또 물었습니다. 그때 돛을 달았는가, 달지 않았는가? 두 어부는 모두 바람을 이용하기 위해 돛을 달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사또도 이미 봐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확인한 질문이었고 이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엇갈리며 지나간 탓에 회오리가 일어났고 그 바람에 옹기가 깨졌으니 각각 단 양식을 옹기장이에게 변상하거라. 두 어부는 당황했지만 사또의 판결인지라 그대로 따랐습니다. 옹기장수 노인은 뜻밖의 상황에 놀라고 감격했습니다. 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머리를 조아리며 사또에게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또는 옹기장수는 가난한 반면 어부들의 재산은 넉넉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결론 내린 것이며 그 후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고을 사람들은 명판결이라 감탄했습니다. 요즘 관점으로 보면 비과학적인 판결이지만 사또는 당시 가난한 옹기장이에게 조금이라도 보상해주고자 그런 묘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편 이런 판결을 내린 사또의 이름은 윤지태입니다. 그 무렵 울산도부 부사였던 윤지태는 그 밖에도 업무를 공정히 처리했고 여러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재임 기간에 울산객사와 태화로를 중수하고 봉수대를 수리했으며 제방을 보수해 홍수에 대비했고 고을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는가 하면 짐을 실어 나를 때는 황소만 부리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선정을 베풀었기에 이임 6년 뒤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도 윤지태를 잊지 말자라는 글을 바위의 양각으로 새긴 영세불망비를 세웠습니다. 역사 상식, 옹기종기를 낳은 옹기. 옹기의 옹은 독이라는 우리말에 대응하는 한자어입니다. 단순히 그릇 형태만이 아니라 독을 비롯해 약탕관, 뚝배기, 화로, 꿀단지, 식초병, 시루, 거름통 등등 황갈색 유약을 입힌 생활용기들을 모두 아우른 말입니다. 황갈색 유약은 풀이나 나뭇잎을 섞인 흙에 쌀겨 따위를 섞고 완전히 썩혀 익힌 퇴비, 약토의 재를 섞어 만듭니다. 이 유약에 질그릇을 담갔다가 꺼내 말린 후 가마에서 구우면 옹기가 탄생합니다. 황갈색 유약을 입힌 옹기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인 17세기부터 제작됐습니다. 종래의 질그릇 표면에 약토를 입히고 자기보다 낮은 온도에서 구운 옹기는 물이 새지는 않으면서 공기는 미세하게 통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은 김치나 장류 보관에 무척 유용했기에 18세기 이후 널리 퍼졌습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장류를 저장할 때 혹은 가자미,
홍어 따위를 삭힐 때 옹기는 큰 힘을 발휘했으므로 한국 가정의 필수적인 그릇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옹기 크기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용도나 양에 따라 다르게 빚음으로 모양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작은 옹기들이 많이 모여있는 모양을 가리켜 옹기옹기라고 했고, 서로 크기가 다른 작은 옹기들이 고르지 아니하게 여럿이 모여있는 모양을 옹기종기라고 말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통 한옥 장독대에는 각종 장을 담은 장독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이 마당 없는 형태로 현대화된 요즘엔 옹기를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